어때 겸손하게 인사하니까 이렇게 겸손해 보이지 않은 모양이로군요. 강의로 들어갑시다. 오늘은 이제 나는 행복한가의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첫 번째는 국가와 사회를 받고, 두 번째는 아동과 노인을 받고, 오늘은 이제 우리들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오늘의 나, 그리고 이름 없는 엄마와 무기력한 아빠의 장탄식 소리. 슬프죠? 그리고 이름 없는 엄마와 무기력한 아빠, 여기서 이렇게 오는 느낌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들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 사회를 성찰하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엄마 아빠 또는 나의 엄마 아빠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제가 얘기를 하기 전에 엄마 아빠는 먼저 엄마 아빠기 전에 남자 여자잖아요. 그 남자 여자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가 될 사람이죠. 제 아내가 될 사람이랑 저희 집에를 이제 왔다 갔다 했어요. 했는데 그때 제 집은 이제 인천이고 저희 아내가 될 사람의 집은 서울이었는데 인천에 갔다가 서울로 올라갈 때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래서 왜 불편해?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우리 가족에 대한 불만인 건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무슨 거냐면 우리는 삼남일녀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삼녀예요. 문화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완전히 다르겠죠. 근데 문화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 집에 가서 제 아내가 본 현상은 뭐냐면 남자들은 엄마나 여성들을 도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잔치나 이럴 때 누리고 있고 여성들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업으로서. 그 다음에 또 제 아내가 본 것들은 뭐냐면 우리 남자 조카한테는 장난감 권총을 주고 정의로움을 얘기하고 멋지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여자 조카한테는 뭐라 그러겠어요? 인형을 주고 이쁘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그런 뭐랄까 착하다는 얘기 뭐 이런 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불편한 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얘기까지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여성이라는 것들이 여성의 특질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걸까? 원래 여성이 그래서 그런 걸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 섹스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여권을 만들 때 이렇게 섹스 그리고 이제 메일, 피메일 이렇게 쓰잖아요. 남자, 여자. 그런데 사회적으로 여성성이라는 것은 이렇고 남성성이라는 것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젠더라 그래요. 젠더라.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적인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젠더로서의 여성과 남성은 과연 원래부터 여성성이 있고 남성성이 있어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 만들어지는 걸까? 하는 것들이 제 아내의 쟁점인 건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죠?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근본적인 비판을 했던 아주 유명한 여성이 있어요. 보부아르라는 여성인데 그 여성이 쓴 책이 제2의 성이에요. 그러니까 남성은 제1의 성, 중심인 건 거고 여성은 제2의 성, 부차적인 건 거예요. 타자인 건 거예요. 항상 주인공, 주체는 남성이고 제2의 성은 여성은 타자고 부차적인 존재다. 그래서 여성에게는 그 사회가 뭐라고 얘기하냐? 사회적인 타자로서 잠자는 숲속의 미녀. 그렇죠? 우리 항상 동화에 보면 잠자는 숲속의 미남 봤어요? 그렇죠? 잠자는 숲속의 미녀였거든요, 항상. 그 다음에 이제 현모양처, 영적인 어머니. 다 이 속에서는 하나의 어떤 그 사회가 규정하는 여성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성은 수동적이고, 그렇죠? 여성은 다 수동적인 건 거고, 부드럽고, 그 다음에 베풀고, 뭐 이런 것으로서의 여성의 역할들이 있는데, 이 보부아르라서 이것은 신화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여성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사회가 그렇다라고 해서 여성을 그래서 아내, 어머니, 여인, 처, 매춘부 뭐 이런 이미지로
끊임없이 그 사회가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성은 만들어지는 건 거다 하는 것들이 보부아르의 제2의 성의 핵심적인 논지예요. 근데 보부아르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 나갔느냐. 근데 재미난 현상은 그런 것에 공모한 것들이 여성이다. 엄마들이다. 엄마들은 자기 남자애가 설거지 하려고 하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하지마. 남자가 사내가 왜 그런 것을 해. 그래서 이제 요새 젊은이들이 이렇게 그 남편이 부인을 이렇게 일 도와주다가 시어머니가 오면 바로 남자가 이제 설거지를 안 한다는 건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했을 때 여성이 만들었다. 이런 어떤 그 놀라운 여성도 공모관계에 빠져 있다 이런 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은 여성과 남성이 있는데 이들은 사회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자 남자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엄마, 그다음 또 뭐가 되죠? 뭐 아줌마도 되고 그다음 또 뭐가 돼요? 여성은 여성 노동자, 아내 뭐 이런 사람들이 되잖아요. 남성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남편, 아빠, 아저씨, 남성 노동자, 할아버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남성과 여성을 본 관점과 깊은 연관들이 있을 수 있다. 가정에서의 역할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칭해서 가부장제다. 가부장제는 뭐죠? 가부장. 그러니까 그 집안의 남성 어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세상. 이게 이제 가부장제거든요. 가부장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은 끊임없이 탄생하는 거다. 가부장제라는 것은, 남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제 선배가 쓴 책인데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남자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 남자의 탄생에 보게 되면 동굴 속의 황제, 나는 동굴 속의 황제, 집 속에서 엄마가 나를 어떻게 돼요? 남성으로서 황제로 키웠다. 그래서 황제로 키우는 과정들이 아버지는 이미 이제 황제로 존재하고 있고 내가 동굴 속에서 황제로 크는 성장 과정들을 어린 시절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것은 남성은 탄생하는 건 거다 이런 건 거예요. 거기에 이제 대응해서 뭐 여자의 탄생 뭐 이런 책들도 있고 뭐 등등 그런데요. 아무튼 그런 건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레이코프라는 사람은 이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에서 아 남성 아버지는 그 가부장제도에서 엄격한 아버지로 형상화된다. 엄격한 아버지는 첫 번째는 뭐냐면 돈을 벌어오는 건 거예요. 집을 이렇게 딱 지키는 아버지. 돈 못 벌어오면 아버지 아니에요. 아닌 건가요, 여기서는? 그 다음 두 번째는 윤리적으로 엄격한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뭔가 결정을 내리고 항상 윤리적인 도덕적인 얘기를 해야지 깐주발 끼면 안 되는 건 거예요. 이게 뭐 이게 남성성이 만들어진 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적인 인간. 항상 정치적인 거라든가 항상 가족회의라든가 문중회의는 엄마가 가요? 아니 아빠가 가더라. 그럼 그 역은 이제 엄마는 사적인 영역에 가야 되고 뭐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엄격한 아버지 모델이다. 이 시스템들 속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럼 엄마는 뭐예요? 엄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모. 현모는 뭐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어머니와 양처 아버지를 잘 받드는 순종하는 그런 여인이 이제 된 거죠. 거기에 이제 떠받치는 이제 이야기들이 뭐 남존여비 아주 뭐 좋은 얘기가 아니죠. 남존여비 그다음에 여필 종부, 여필 종부는 맹모 삼천지교. 그러니까 가게의 일들은 전부 다 엄마한테 맡겨져요. 바깥의 일들은 공적인 일들은 아버지한테 맡겨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거 가부장제로부터 남성과 여성이 자유롭지 못하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제 제가 우리 엄마 아빠의 얘기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우리 사회가 제가 아마 한 4강 정도에 말씀드렸을 텐데 경쟁의 집, 연민의 집, 뭐 이제 이런 얘기 한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끊임없이 이제 경쟁의 집이고 연민의 집인데다가 플러스 이제 가부장제적인 집인 건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돼서 경쟁의 집에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이게 지난번에 제가 어떤 글을 읽었더니 그 양계장의 닭과 우리의 그 경쟁의 집을 비교를 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양계장에서의 그 닭은 알 낳는 기계잖아요. 한번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 저기 보면 이제 양계장 속에 이제 닭들이 있는데 이 닭들은 이렇게 빛을 밤새 비춰주잖아요. 왜 빛을 비춰주냐 하면은 빛을 비춰주면은 시신경에 이제 자극을 줬고 호르몬 분비가 돼서 알을 낳는 어떤 증산을 하게 된다는 건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라면
우리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떠느냐? 끊임없이 알 낳는 기계처럼 아빠가 또는 엄마가 끊임없이 이제 그 경쟁의 집들에 동원되고 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빛을 누가 비춰줘요? 닭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비춰주지만 우리는 누가 비춰요? 스스로가 비치는 건가요? 스스로가. 내가 빨리 열심히 하고 내가 빨리 스펙을 쌓고 좀 더 나은 일자리, 좀 더 나은 대학을 가야 되지. 그래서 이것을 현병철 씨는 이것은 이제 피로사회, 피로하게 하는 것들은 내가 스스로 내가 목표를 세우고 피로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이면은 뭐예요? 내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제 존재하는 건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뭐냐, 우리가 이 가부장제의 집과 경쟁의 집 속에서 엄마, 아빠, 그러니까 우리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재미난 패러디한 이제 그 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준비했는데 그걸 한번 보면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Get up now, get up now, get up out of bed. Wash your face, brush your teeth, comb a sleepy head. Here's your clothes and your shoes, hear the words I said. Get up now, get up and make your bed. Are you hot, are you cold, are you wearing that? Where's your books and your lunch and your homework? Get your coat and your gloves and your scarf and hat. Don't forget, you gotta feed the cat. Each breakfast meals for salad. It's the most important meal of all. Take vitamins so you will grow up one day to be big and tall. Please remember the orthodontist will be seeing you at 3 too big. Don't forget your piano lesson is this afternoon, so you must play. Don't shovel too slowly, but hurry. The bus is here. Be careful. Come back here. Did you wash behind your ears? Play light, don't play rough. Would you just play fair? Be polite, make a friend. Don't forget to share. Working out each turn. Never take a step. Get along. Don't make me come down there. Clean your room. Watch your clothes. Put your stuff away. Make your bed. Do it now. Do we have all day? Were you born in a barn? Would you like some hay? Can you eat? Can you hear a word I say? Let's go get off the phone. Don't sit so close. Turn it down. No texting at the table. No more computer time tonight. Your iPod, my iPod. If you don't listen up. Where you going and with whom and what time do you think you're coming home? Say thank you, please, excuse me, makes you welcome everywhere you roam. You'll appreciate my wisdom someday when you're older and you're grown. Can't wait till you have a couple little children of your own. You'll thank me for the counsel I gave you so willingly, but right now I'll thank you not to roll your eyes at me. Close your mouth when you chew, would appreciate. Take a bite, baby, chew with the stuff you hate. Use your fork, do not burp, or I'll set you straight. Eat the food I put upon your plate. Get an egg at the door, don't get smart with me. Get a grip, get in here, I'll count to 3. Get a job, get a life, get a PhD, get a dose. I don't care who started it, you're grounded until you're 36. Get your story straight and tell the truth for once, for heaven's sake. And if all your friends jumped off a cliff, would you jump too? If I said it once, I said at least 1,000 times before that you're too old to act this way. It must be your father's DNA. Look at me when I am talking, stand up straighter when you walk a place. For everything and everything must be in place. Stop crying or I'll give you something real to cry about. Huh. Wash your face, brush your teeth, put PJs on, get in bed, give a hug, say a prayer, goodbye. Don't forget, I love you. Tomorrow we will do this all again because our fathers never ends. You don't need the reason why. Because I said so, I said so, I said so, I said so. I'm the mom, the mom, the mom, the mom, the mom. In equal time, I would like for you to listen to this. It is what it is. This is Dad Sense. Here we go. Ask your mom, ta-da! 어떻게 재밌게 보셨어요? 이게 가만히 이렇게 곰곰이 뜯어보면 생각할 것들이 참 많거든요. 참 많거든요. 저 이제 첫 번째는 엄마와 아빠 역할들이 굉장히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엄마는 지금 사적인 가계의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한다는, 아빠는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이 가정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뭐 이제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엄마의 일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것들도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저 정도 일을 하는 줄 몰랐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것들은 저 엄마가 아이 양육과 집안에서 현모와 양처로서 무슨 일을 하는 건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 엄마는 가끔 또 어떻게 가요? 가끔 가게가 어려워지면 노동시장에 나가잖아요. 노동자로서 엄마는 어떤 건가 하는 것들을 먼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아빠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아빠로서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로서의 아빠,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엄마 얘기를 살펴볼 때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그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의 저출산 대책과 언론의 역할이라는 데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 딸도 그 여성이 둘이 있는데, 그러니까 딸이 둘이 있는데 항상 자기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너네는 가정대를 가고 졸업하자마자 1년 이내에 결혼을 해야 된다. 근데 다행히도 자기 말대로 애들이 들어줬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 기자들 앞에서 나는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기보다 현모양처가 되기를 바란다. 탄탄한 남편을 만나야 되고 행복한 자녀를 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공공연하게 하는 거죠. 이 양반은 이제 그걸 믿는 건 거죠. 제가 만난 어떤 그 고위 관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여성들이 아기를 낳지 않는 이유는 몸매 관리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전적으로 어떤 역할로 보는 거죠. 엄마를 어떤 그 가족에서의 현모 양처 역할들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사적인 문제들로 이제 보는 건가요? 이제 그랬었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현모 양처는 도대체 뭘까? 이제 이런 얘기들, 우리 이 시대에 현모 양처는 뭘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일 처음에 이제 현모에서 우리가 떠오르는 것들은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엄마는 어떻게 돼요? 3번이나 이사를 했던 뭐를 위해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 맹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읽은 이제 기사가 뭐냐면, 혁신학교가 있는 구역에 그 지역에 살면 이제 혁신학교를 들어가요. 근데 그 옆에 바로 길 건너면 그 혁신학교 못 들어가거든요. 요 지역과 요 지역이 동일한 지역인데 전세금이 2억 차이가 난대요. 이게 이제 맹모죠. 맹모는 어디에 살아야 돼요? 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거고. 그리고 이 아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 타이거 마더가 돼야 된다. 타이거 맘인데, 그걸 이제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지금. 어때요? 지금 딸을 엄마가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엄격하게 훈련을 시키는 건 거예요. 그래갖고 스파르타식으로 시켜서 얘를 열성적으로 어떤 공부를 가르쳐갖고 얘를 명문대를 보내는. 그래서 이 타이거 마더라는 저 책을 쓴 사람은 에이미 추아라는 교수인데요. 예일대 교수예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성공담을 써서 이게 아주 그 굉장히 어떤 거 유행처럼 번지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타이거 맘인데, 우리가 소위 이거를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대치동맘. 대치동맘이 이제 타이거 마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아까 그 에이미 추아 교수처럼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들은 비극적인 사례는 아이가 계속적으로 타이거 맘처럼 하다 아이가 어머니를 죽이게 되는, 그래서 그 시신을 8개월 동안이나 방치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이 아이가 그 엄마가 타이거 맘을 했었을 때 자기가 성적을 조작해서, 어머니 제가 전국에서 62등 했습니다, 뭐 이것에서 가지고 갔대요. 엄마한테 칭찬 들을 줄 알았거든요. 엄마가 뭐라는지 아세요? 너는 1등이 돼야 된다. 그랬던 그 사건인데, 그러니까 타이거 맘이라는 것들이 항상 어떤 그 뭐죠? 저걸로 끝나는 것들은 아니다. 그 희극으로 끝나는 것들은 아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어찌 되었거나 이제 그 맹모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이제 맹모 삼천지교와 같은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는 더 극적인 형태들로 일어나고 있다. 아까 집값을 들썩거릴 정도로 그런 거고, 또 그것에 의해서 엄마들의 능력이 평가가 되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어떤 그 엄마들의 행복들이 이제 결정되어지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엄마는 그러니까 그 현모 양처잖아요. 양처가 됐었을 때 지금 이제 양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아빠의 그 가게를 잘 돌볼 뿐만이 아니라 아빠가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편안하게 또는 어떤
근심 없이 또 할 정도인데 요새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내조잖아요, 내조.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 드라마 보게 되면 이제 내조의 여왕이라는 드라마가 기억이 나시죠? 근데 이것은 내조의 여왕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성의 역할들은 단순히 내조만 집에서 하면 안 되고 외조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외조지공, 외조에 어떤 공을 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가 이제 나오는 건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아빠를 뭘로 키워요? 평강공주가 온다를 이제 하듯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것까지 관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타이거맘, 헬리콥터맘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헬리콥터맘은 뭐예요? 일상에 아이주위를 뱅뱅뱅뱅 돌면서 쫓아다니는 게 이제 헬리콥터맘이거든요. 근데 헬리콥터맘의 대상이 이제 누구까지 가요? 남편까지 가야 되는 그런 현상들을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건 거고요. 그랬었을 때 이 엄마는 도대체 그 만능이어야 되잖아요. 그 만능이 돼야 된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이제 전 드라마를 발견을 하게 됐는데 수상한 가정부 혹시 여러분 이거 보고 계세요? 수상한 가정부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그 네 명이죠. 그 아이 네 명의 엄마가 이제 그 사망을 하고 나서 새로운 가정부가 들어오는데 그 가정부가 어때요? 표정이 없는, 감정 표현이 없지만 엄마가 했던 역할들을 그대로 해요. 거의 뭐 수학 문제도 풀어주고 집안도 청소를 하고 내조도 하고 뭐 이런 현상들인데 이 가정부는 이제 감정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저 가정부가 들어오기 직전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이들이 엄마의 자리를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이제 엄마에게 이 친구들이 보여줬던 것은 끊임없는 어떤 그 비난과 어떤 끊임없는 헌신들을 강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아무튼 저 가정부, 수상한 가정부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러는 건데 여러분 그 엄마에 대해서 생각하면 저는 이제 비계에 대한 얘기가 나는데 비계 이제 우리 돼지고기에 보면 비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전부 다 우리 엄마는 비계만 좋아하는지 아는 건 거예요. 왜 그래요? 고기를 다 띄어서 자식에게 주고 엄마 왜 비계 먹어? 난 비계를 좋아한단다. 또 엄마가 또 좋아하는 건 뭘로 알아요? 생선, 날개, 생선 대가리, 생선 머리. 그래서 엄마는 계속 고기를 발라주고 생선 머리하고 뼈가 남은 그걸 먹어요. 그러면 엄마 왜 그래? 그럼 엄마는 생선 머리를 좋아한다.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의미의 이제 엄마들이었고 그걸 우리가 형상화됐는데 사실은 남은 음식을 먹는 엄마라든가 근데 이제 그런 엄마는 끊임없이 어땠느냐 참았던 건 거죠. 인내를 했던 건 거고 헌신을 했던 건 거고 그런데 그런 엄마가 최근에 와서 이제 뿔나기 시작한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가 엄마는 뿔났다. 엄뿔 보세요. 자, 엄마가 뿔났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뿔났어요. 현모양처라는 역할들을 60대까지 한 엄마가 이제 뿔이 나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나 휴가를 달라 1년 동안. 그랬더니 다들 이제 난리가 난 건 거예요. 근데 그 난리가 나가지고 엄마의 그런 휴가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비난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 드라마에서? 딸이에요, 딸. 엄마는 말이야, 제대로 된 엄마의 역할을 하는 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유세를 부리느냐고. 엄마의 삶이란 건 원래 그런 건데 왜 그러느냐고 하는 막 항변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걸 보면서, 아, 저 가부장제들 속에서의 엄마가 그 상징계를 이탈하는 것이 얼마만큼 힘든 건가. 그 엄청난 저항들 속에서 우리는 이제 그런 이제 고민들을 저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랬었을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엄마는 아까 했던 현모 양처인데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또 엄마는 어디로 가요? 여성들은 노동자로 이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여성 노동자 떠올리면 뭐가 떠오르세요? 공순이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네. 여성 단어에 대한 여성 노동자에 대한 애환과 어떤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는 단어였는데요. 우리들의 누나들, 우리들의 엄마들은 한때는 이제 공순이로서 존재했던 건 거죠. 그래서 공순이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면 저 그림들을 보게 되면 저런 데 가서 그 전태일 씨의 그 글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의 층을 두 칸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칸이 한 1m 30이 되니까 이 여성 노동자들이 이렇게 13시간씩 열려서 이렇게 웅크려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벌집이라고 해가지고 신경숙 씨의 외딴방에 보게 되면 어떤 벌집으로서의 어떤 그 집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그 속에 이제 살았던
있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상황들 속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비극적인 사례가 하는데 권미경 씨라는 이제 노동자였는데요. 나는 공순이가 아니다. 내 이름은 미경이다라는 유서를 이 팔에다가 쓰고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형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래서 인간답게 살고 싶었다. 더 이상 우리들을 억압하지 마라. 내 이름은 공순이가 아니라 미경이다. 그래서 이제 팔에다 유서를 쓰고 죽는 그런 어떤 그런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이런 여성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 70년대 이제 민주 노조 운동이었고 그것이 이제 이 어떤 그 박정희 정권을 위협하게 되는 그래서 무너뜨리게까지 되는 YH 노조 운동이라든가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우리의 그 여성들은 또다시 저런 노동자로 왔는데 그때도 어떻게 갔어요?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갔다기보다는 오빠, 장남인 오빠 또는 남동생 그다음에 가게의 보탬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 어떤 진학을 포기하고 갔던 어떤 그런 여성들이었는데 저 여성들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됐었을까? 저는 오늘날에 저 여성들은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 그다음에 사회의 어떤 그 허드렛 일들에 동원되는 그런 노동자들로 또 다른 의미의 공순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성 노동자들이 책임지고 있는 영역들을 보게 되면은 주로 청소 노동자, 마트 노동자, 그다음에 요양사들 있잖아요. 요양사들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이 양반들 청소 노동자들 보게 되면 시급 4,600원을 위해서 싸우거든요. 5,000원 미만인 거예요, 시급이. 그래서 어떤 그 사회가 이들을 여전히 엄마들의 여성들의 희생에 기반을 해서 사회가 어떤 운영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떤 그 투명 인간으로 이제 돼서 제가 예전에 그 신문에서 봤던 것들은 뭐냐면 어느 그 학교 교수가 그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 학생들한테 그 화장실을 청소하는 그 아주머니의 이름을 적어라. 이렇게 여러분들도 화장실에 가면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얼굴을? 안 쳐다보잖아요. 그들의 이름이 쓰여 있거든요. 담당자 누가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근데 아무도 못 썼다는 건가요. 그래서 너는 왜 그 시험을 냈니? 그랬더니 자각시키기 위해서 그들도 인간이고 그들의 노고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런 문제들이고요. 이랬었을 때 지금 현재 여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엄마로서 그 다음에 아내로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여성 노동자로서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부담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단면들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경험과 또 여러분들의 엄마들을 보면서 또 이웃의 엄마들을 보면서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으시죠, 그죠?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고 이제 그러면 아빠는 어떨 것 같아요? 아빠는 행복할 것 같아요, 저 속에서? 아빠의 모습은 어쩌면 더 우리가 그 애증, 아니 뭐죠, 그 연민의 정을 가질 수 있는 모습들인데요. 제가 아빠 얘기를 하면 요새 좋은 아빠 되기 이런 모임들 많은 거 아세요? 예. 좋은 아빠 만들기 뭐 그런 모임들이 많아요. 정말 아빠들이 더 이상 저렇게 어떤 그 가정에 있어서 타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만들었는데 제가 한 번은 좋은 아빠 모임에 저한테 이제 강의를 요청을 했어요. 강의 좀 해달라고. 근데 그 부제가 뭐였냐면 바빠에서 아빠 되기. 상당히 이제 아이디어가 좀 넘쳐나는 건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이 바쁘면 그러니까 바빠서 아빠가 되면 여러분들은 직장을 잘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 얘기는 뭐예요? 역으로 한국 사회와 같은 구조를 놔두고 아빠가 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저의 또 우회적인 비판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봤던 최근의 영상들을 보게 되면 그 소위 얘기한 북유럽 있잖아요. 북유럽에서 노동자들에게 최소 5주의 유급휴가를 줘요. 최소 5주. 그러니까 보통 한 6주를 주거든요. 노동 시간이 보통의 경우 평균 그 뭐랄까요, 그 일주일 안에 노동 시간이 5일이죠. 주 37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 37시간을 노동을 하면서 최소 5주, 그러니까 6주의 유급휴가를 가지는 상황들 속에서 좋은 아빠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다닌다. 그러면 이 양반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의 아빠와 우리 같은 상황들, 우리의 상황들은 어떠냐면 최장 시간의 노동 시간을 갖고 있는 우리 같은 상황에서 아빠가 되라고 하는 것들이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 거다. 너희들만 더 고통스러울 뿐이다. 그래서 이 모임들이 어떤지 아세요? 항상 모여갖고 좋은 아빠 되기 해갖고 맨날 술을 먹어요,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뭐라 그러냐면 좋은 아빠 되기 모임만 가면 나쁜 아빠 된다고 말이야. 이런 어떤 상당히 그 놀라운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흥미로운 것은 서유럽 같은 경우에 자영업도 그것이 해당이 된다는 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유럽에 가게 되면 저녁 5시가 넘으면 정말 식당을 찾기 힘든 것들이 이제 그런 거다. 이 상황들 속에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아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빠들 우리가 스칸디데디라 그래. 북유럽 국가의 아빠들인데 이 모습인 거예요. 아빠들 여기서 지금 아기를 보고 있죠. 아기들이 자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빠가 저렇게 가는데 저것은 시간이 낮 시간이에요, 밤 시간이에요. 아마 저게 평일날 가능한 모습일 거다라는 건가요. 근데 이제 요새 좋은 그래도 뭐 이제 가능성들이 보여지는 게 TV에서 나오고 있는 그 아빠 프로그램 뭐 있어요? 아빠 어디가? 그래서 아빠 어디가 또 준비를 했죠. 어때요? 놀랍죠, 그죠? 뭐가 놀라요? 저 아빠 어디가 프로그램이 놀란 게 제가 준비했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근데 저거 보세요. 저 아빠들의 직업이 뭐예요? 에? 연예인, 축구 선수, 아나운서, 가수, 배우. 근데 이 사람들 성공한 사람이 아니면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저 성공한 사람들조차도 아이들이랑 놀 줄을 몰라가지고 저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놀고 있는 건가요? 저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놀고 있네. 왜 그래? 우리가 저것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런 구조를 놔두고 우리가 좋은 아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그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16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세계 2위다. 2090 그랬고 2090시간이다. 이 상황들 속에서 좋은 아빠가 과연 될 수가 있었을 것인가? 이런 얘기들인 건 거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의 협력 업체들의 어떤 그 직원들의 어떤 그런 그 비극들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한 유럽 언론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의 직장 사망률이 미국의 2배가 넘고 연평균 근로시간이 30개 산업화 국가들 중에 유일하게 2,000시간이 넘는 주말에도 일하는 나라라고 지적을 해요. 보시면 어떤 그 책으로 나온 것이 청소부 밥이라는 책이죠. 저기 이제 그림에 나오는 건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책이 이제 한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 한국은 아빠가 돈을 벌어갖고 먹여 살리는 것들을 온통 골몰을 하고 있다. 근데 사실 아빠는 놀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책도 여전히 뭘 못 봐요? 구조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돈 버는 기계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들 속에서 계속 좋은 아빠가 되라고 얘기해봐요. 그럼 아빠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미치는 건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미치는다 이런 표현은 아카데믹한 용어가 아니니까 정말 미치는 건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이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너가 좋은 아빠가 되는데 걸림돌이 뭐니? 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그랬더니 제일 큰 문제가 뭐겠어요? 경제적인 불안정이다. 이게 40%가 나와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의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이다. 이게 거의 한 20% 가까이 가요. 장시간 노동이다. 이게 거의 한 20% 가까이 나요. 이것들 때문에 아빠가 지금 사실은 미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너 좋은 아빠 안 되니 그러면 더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현상들이 돼서 정말 아빠 노릇하기 힘들다. 근데 더 복장을 내지르는 게 있어요. 이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그 아빠 탓이다. 아빠가 어떻게 가르치느냐의 문제다. 그래서 아빠는 부자가 되는 체력을 아이한테 길러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재력으로 구분하게 되고 돈 버는 방법들을 아는 것들로 이제 구분하게 되는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아빠는 집에서 거의 왕따와 같은 그런 현상을 벌어지고. 왜냐하면은 여러분 생각해서 아빠가 집에 오면 뭐 해요, 주로? TV를 보거나
잠자잖아요. TV를 보면서 자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럴까 했었을 때 제가 아빠를 대변하게 되면 그러지 않으면 내일 그 다음에 직장을 갈 수가 없고 내 스트레스가 해소가 안 되는 건가요. 거기서 또 좋은 아빠라고 되라고 한다면 어떨까. 그래서 어느 신문에 이제 나와 있는 그 아빠의 얘기인데 이래요. 가족 내에서 아빠는 어떤가. 한마디로 아빠는 왕따다. 나 잠든 새 가족들은 밥 먹고 나 밥 먹는 새 가족들은 대화 중이고 집에서는 그저 돈 버는 기계일 뿐이다. 괘씸하다. 차라리 나가자. 남편은 아이들 잠들 때 들어와 아이들 눈 뜨기 전에 출근했다. 쉬는 날엔 자거나 TV만 봤다. 신경 끊었다. 나가든 말든. 이게 엄마하고 아빠하고의 일정한 정도의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랬었을 때 이제 아빠가 노동자로 쓰는 거면 어떨까 했었을 때 우리는 정규직이 어때요?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어떻죠? 정규직들이 계속적으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들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쌍용 자동차 얘기인데요. 쌍용 자동차 2009년에 몇 명을 해고하냐면 무려 2,646명을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이제 해고를 하게 돼요. 그랬는데 이때 보여줬던 것들은 뭐냐면 정규직도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왜 그래요? 우리 정규직을 지키면 되니까. 비정규직들도 정규직하게 되면 회사가 어려워질 거라고 노동자들이 판단을 했는데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비정규직도 정규직화되는 것들, 그다음에 산별 노조에 되는 것들에서 노동자들이 동의하는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건 거죠. 왜 그 정도로 이제 어떤 그 위급하고 어떤 위험 속에 있다라는 건데요. 이때 쌍용 노동차는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이제 프랭카드를 내걸었어요. 저기 있는 프랭카드 해고는 곧 살인이다. 이렇게 되고 77일간의 파업을 했는데 큰 성과 없이 끝나게 되는. 그래서 이때 해고된 노동자들 중에 20여 명이 자살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정신외과적인 치료를 요하는 사람도 60%고요. 그다음에 정규직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이 1%가 안 된다는 건가요. 5% 미만. 그 당시에 지금 이제 그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 상황들 속에서 남성 노동자들은 아까 얘기했던 그 가부장제에 가부장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야간 노동이라든가 변형근로, 그러니까 이제 노동 시간들을 좀 더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바해 방식 노동자들을 일을 시킬 때 거기에 동원이 되는 과정들 속에서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스트레스를 받고 병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산재를 당하고.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산재율 1위예요. 근데 그 산재가 질이 나쁜 게 뭐냐면 주로 산재가 중대재해율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는 그 통계를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노동자가 한 번 다치면 세게 다친다, 크게 다친다는데 사실은 그 통계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한 번 다치면 크게 다치는 것들이 아니라 웬만하게 다친 것들은 다 은폐된다는 건 거예요. 공상 처리된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그리고 크게 다친 것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통계로 잡힌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산재도 된다. 그러다 보니까 40대에서 50대 중장년층들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바뀐다. 이런 이제 통계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웅혁 경찰대 교수가 스트레인이라는 용어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스트레인은 뭐냐면 개인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압박이나 스트레스 이런 의미에서 요 현상들을 그렇게 설명하고요. 그리고 이 현상들을 사춘기라고 설명해요. 사춘기는 뭐예요? 사춘기는 뭐 10대라든가 20대 춘이니까 사춘기는 뭐예요? 40, 50대에 나타나는 어떤 그 자기를 억누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라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사춘기는 육체적으로 호르몬 분비 때문에 어떤 그런 문제라면 사춘기는 뭐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그 현실에 대한 끊임없는 억압과 어떤 그 스트레스로 인한 것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건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춘기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남성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남성이 왜 그러냐? 경쟁의 집들 속에서 스스로가 경쟁에서 뒤처지는 어떤 그런 현상들 때문에 그것보다 더 또 큰 스트레스는 뭐죠? 가부장제라는 어떤 그런 현상들 속에서 내가 지켜야 되는데 근데 가족을 못 지키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또다시 이제 억압이 된다는 건 거죠. 그래서 그 가부장제는 남성에게 유리한 것들이 아니라 어쩌면 남성에게 오히려 훨씬 더 불리한 어떤 그런 것들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건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그랬었을 때 이제
제가 좀 더 이 남성들의 불안들을 좀 더 들여다보게 되면 자, 여기까지 와보니까 아까 제가 여성 편인데 지금 어때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쪽 붙었다 저쪽 붙었다. 그래서 이제 남성들의 얘기를 좀 더 들여다보려고 하면 요거예요. 한번 보세요. 제 친구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20대 태반이 백수다. 20대 태반이 백수다. 이제 이런 건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이제 지속되고 있는 건 거죠. 20대 태반이.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38선은 뭐겠어요? 38선은? 여러분들이 역시 저를 쫓아오지 못하는군요. 38선은 38세에 퇴직한대요. 요새 퇴직, 그래서 보통들 대부분의 경우 직장에 오래 있지 못하다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사후정은 아시겠죠? 사후정은 뭡니까? 네? 45세가 정년이다. 그럼 우리가 몇 세까지 살아요, 지금? 100세까지 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지금 45세가 되면 어떨 때예요? 중고등학교, 막 대학 가는 그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미치는 건 거죠, 정말. 이게 사후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슬픈 우리들의 중년의 얘기. 뭐죠? 56세까지 일하면은 그건 도둑놈 심보다. 그런 정말 이 어떤 이 사회에 굉장히 역행하는 그런 심보다 이제 이런 것들인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들은 이 남성들이 이 공장에서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공장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들이 집에 가서 어떤 그 대화들이 불가능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다. 그래서 이것은 자꾸 우리가 어떤 그 개인의 문제들로 자꾸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회적인 문제고 그 사회적인 이면에는 우리가 가부장제라는 제 경쟁의 집, 그 속에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한 가지 그래도 좀 희망적인 사례를 하나 좀 소개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것이 이제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현대자동차가 노사 창사 46년 만에 막교대를 주간 막교대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밤교대가 없어져 버린 건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냐 하는 것들을 정리한 책인 건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노사가 어떻게 끊임없이 협상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도달했느냐 이런 것들을 정리한 책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4권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밤교대를 하게 되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암보다도 더 위험한 그런 어떤 그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 노동자들이 위장병하고 불면증이 없어졌대요. 정기적으로 이제 잘 수가 있게 된 건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너 뭘 하니 했더니 등산과 여가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가 활동들을 그동안에는 이것이 등장이 혼자서 했는데 혼자서 했다는 건 뭐겠어요, 여가 활동이. TV 이렇게 봤겠죠, TV, 그죠? 그게 여가 활동이거나 아니면 가족이랑 대화 간다니까 바깥에 나가고 소주 한잔 이렇게 먹는 게 이게 여가, 그것이 이제 36.7%였는데 여가 활동을 혼자 하는 것들이 이것이 15.1%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현상인데 가족하고 보내는 시간들이 그 전에 24%였는데 이게 42%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났다라는 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더라도 이것은 어떻게 되면 그 아까 스칸디데디가 되더라도 맨날 나가고 친구들하고 쏘다니는 아빠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구조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건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엄마하고 아빠 얘기예요. 어떠세요? 아빠가 안 됐어요? 엄마가 안 됐어요? 다 안 됐죠. 다 안 됐죠. 그러니까 이것은 페미니즘들 중에서 착각을 해가지고 이러는 사람들 있어요. 여성의 적은 남성이다. 가부장제의 적은 남성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 가부장제들을 만들어낸 것들은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어떤 그걸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것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될 텐데 제가 오늘 더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지금 와서 이제 봤더니 근본적으로 노동자로서의 엄마 아빠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보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한국은 노동자를 어떻게 쳐다보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어요. 자,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은 이런 건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어머, 큰일 났네. 당장 무도회에 가야 되는데 옷이 없네. 목소리 어때요? 제가 할 수 있는 뭐 최고의 얘기인데, 저는 이제 이 기부인이 저기 그 직공들한테 일을 엄청나게 시켜요. 그래서 저 직공이 이제 과로사 하거든요. 그랬었을 때 그 귀족 부인이 걱정한 것은 과로사한 저 여성 노동자가 아니라 파티복을 제때 못 만드는 것들이다. 이런 것에 대한 기록이에요. 제가 언제 나온 기록인지 아세요? 저게 막스의 자본론에 나오는 1867년도에 나온 기본적으로 어떤 막스가 묘사한 그 당시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또 생각해 보세요. 저 정도는 아니겠지만 한 회사가 납기일에 맞추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직장에 잘리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죠? 산재를 당하거나 이런 것보다 더 걱정하는 것들은 뭐예요? 제대로 제품이 그 당시에 안 나오는 것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150년 전에 막스는 또 어떤 것들을 고발하냐 하면 노동자를 15분 일찍 출근시키고 15분 늦게 퇴근시키고 점심시간을 5분 일찍 점심시간 5분 늦게 해가지고 합계 계산해서 그 시간들을 얼마만큼 돈을 벌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공장 감독관이 보고한 것들을 보여도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상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들은 이것은 현재 막스가 150년 전에 고발했던 것들보다 훨씬 더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 있어요? 월화수목 금금금금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목표 달성을 위해 갖고 정말 과로사의 어떤 그 열차를 타기 위해서 너나 나나 끊임없이 몰려들고 있지 않는가. 왜 그런가? 그건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또는 가부장제적인 경쟁의 집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막스의 시대까지 안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1970년대보다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100배 증가했거든요. 100배 증가한 이 상태들 속에서 과연 더 나아졌었을까? 이런 얘기인 건고요. 제가 옛날에 이제 들었던 우스갯소리는 뭐냐면 임진각에서 군인이 이제 총을 분실했어요. 군인이 이제 실종이 됐어요. 그랬더니 누구냐 하면은 군 당국에서 와가지고 뭘 찾았는지 아세요? 총을 찾았고, 그 다음에 유족들은 누굴 찾아요? 시체를 찾았다는 건가요. 근데 이런 유사한 얘기가 어떤 얘기였냐면 그 에어컨이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름에. 그래갖고 에어컨이 안 들어오니까 굉장히 더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계가 멈춰섰대요. 그때서야 에어컨이 들어오더래요. 그래갖고 이 노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계만도 못하는 인간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총무보다도 못하는 인간이다 이제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노동자를 대하는 한 사회의 태도가 이렇다는 건가요. 그래서 또 재미난 얘기가 뭐냐면 비정규직 울산과학대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김순자 씨가 비정규시 출근하세요라는 책에 나오는 첫 번째에서 이런 얘기예요. 이 양반이 이제 청소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 6살, 7살짜리 된 애가 오줌을 누러 왔대요. 그래서 애가 어리니까 그 아이 것이 없으니까 들어서 올려줬던 게 친절한 건 거죠. 그래서 애가 딱 내리더니 이러더래요. 할머니는 공부 못했어? 이러더래요. 그래서 난 공부 잘했어. 그랬더니 그때 이렇게 나한테 다시 돌아오더니 할머니 그러면 열심히 안 했어? 안 좋아해? 이러더라는 건 거예요. 근데 이 김순자 씨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저 아이처럼 물어줘서 고맙다 말이야. 그래도 저 아이가 그래도 희망이다. 이런 이제 그런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청소 노동자를 보면서 우리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자녀 때 너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저렇게 돼. 그 얘를 얘가 들으면서 가게에서 집에서 들으면서 사회에서 들으면서 성장을 한 건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한 사회가 노동에 대해서 노동자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들인 건 거예요. 근데 더 슬픈 것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건 거예요. 그러면 노동자가 결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겠어요? 조직하는 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헌법에도 뭐가 되면 단결권, 단체 개설권, 단체 행동권이라는 것들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본의 그 힘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노동이 어떤 그 자기의 권리들을 찾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것들이 이제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어떤 그 우리나라
대기업의 어떤 일반적인 태도일 텐데요. 뭐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동조합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대기업에서 왜 우리가 돈을 많이 주는데 왜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파업을 하게 되면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 임금을 그렇게 더 받으려고 파업하는 거 아니냐? 근데 노동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단순히 파업을 하는 문제들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권리로서 또는 내가 어떤 거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려고 하는 내가 실질적인 대등한 인권의 주체로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과정들 속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노동조합은 서유럽의 책들에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계속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는데 우리는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들이 그렇다. 그래서 요새 삼성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포화를 맞고 있는 것들이 삼성은 무노조 경영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삼성 노동자가 서비스 배달하는 노동자 이제 죽으면서 남긴 어떤 그 유언이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죽어라 하는데 돈이 없느냐 하고 이제 울었다는 건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휴대폰 메시지에 저렇게 그동안 삼성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배고파서 못 살았고 다들 너무 힘들어서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저는 이러지 못했지만 저는 죽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 거예요. 그러면서 휴대폰 요금, 차량 유지비, 밥값을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도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6개월 전에 팔을 다쳤는데 회사에서 코를 막고 병원에 가라고 했다. 나는 삼성이 좋아서 취직했는데 어떤 절망에 한다. 나도 죽고 싶을 때가 이제 있다 하면서 이 친구가 남긴 맨 마지막 마디가 그 친구가 이제 전하는 거면 배가 고팠다. 이것이 과연 지금 현대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일 것인가 하는 얘기인 거고요. 이게 이번에 이제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이 2012년 삼성그룹 노사 전략 문건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상당한 정도로 공모관계에 있거든요. 우리가 노동조합을 뭐라고 하냐 이 사회는 이기주의자, 그죠? 경제위기 주범, 그렇죠? 그다음에 빨갱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거기에 동조하는 것들은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건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엄마 아빠에 대한 얘기, 경쟁의 집과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우리들의 꿈은 뭐예요? 다 같이 이렇게 경쟁의 집 속에서 가부장제를 유지하면서도 끊임없이 가려고 했던 것들은 중산층이에요. 중산층의 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산층의 정의를 아세요? 중산층의 정의는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부가 2013년도 8월 연소득 3,450만 원 이상을 중산층으로 보고 세를 부담하려고 하다가 4일인가 5일 뒤에 바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연소득 5,500만 원 이상을 하겠다. 그럼 중산층의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게 고무줄처럼 바뀌었죠. 그럼 중산층은 왜 그러냐? 중산층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중산층의 정의는 이제 보시게 되면 보세요. 중산층은 중위소득으로 나뉘거든요. 1등서부터 100등까지를 쫙 나요. 10명, 100명이 있으면. 그래 가운데 소득을 중위소득이라 그래요. 중위소득을 놓고 저기로 치면 뭐든 중간소득이죠. 중위소득 3,450만 원을 놓고 왼쪽으로 50%, 오른쪽으로 50%. 그러니까 왼쪽으로는 50%, 오른쪽 150%겠죠. 요 범주를 OECD에서 나누는 중산층이에요. 그럼 저 기준에 의하면 우리의 중산층은 얼마서부터 얼마까지예요? 1,825원에서 5,500만 원은 중산층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너 중산층이니 물어보면 80%가 90년대에는 중산층이라고 했어요. 지금 60%가 그래요. 정부는 지금 어떠느냐? 우리들은 어떠느냐? 그 밑에 지금 어떻게 보면 중산층이라고 하는 신화가 사실은 하층에 있는 건 거죠, 저렇게. 하층인데 저 좁은 간들을 통해 그 상층으로 가려는 신분 이동이, 계급 이동이 가능하다고 보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저 가운데가 이렇게 항아리형이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짤록한 모래시계인데 위가 작고 밑이 큰 건데 저 사이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계속적인 한상을 가지고 있고 피난처 가족은 가능하다. 니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피난처 가족은 가능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범한 직장인이 서울에서 전세를 살려면 자기가 번 돈의 100%를 다 쏟아부어서 6년 걸린다는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생각에 피난처 가정은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본다는 건가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었던 것들은 엄마 아빠가 여성 남성이었었을 때 어떤 그 규정된 것들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는 가부장제라는 거,
경쟁이 집이라는 거, 아니 우리가 끊임없이 피난처 가족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우리의 안전들을 보장했던 것들이 얼마만큼 한국 사회에서 힘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고민하게 된다는 건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얘기는 이제 나는 행복한가 하는 것들을 국가, 사회, 그 다음에 아동, 노인, 그 다음 오늘의 나인 엄마, 아빠들을 통해서 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성찰들이 된다라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는 2시간 동안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가,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고요. 당연히 우리가 이제 희망은 있고 그 희망을 향해서 우리가 꿈틀대기 시작해야 되겠죠. 근데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질문, 나는 생각하는가, 나는 행복한가, 이걸 거쳐야지만이 이제 근본적인 어떤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부터 또 여러분들과 좀 더 밝은 이야기로 좀 더 우리가 어떤 그 사회적인 주체로서 희망을 찾아 나가는 그런 어떤 그 소풍길, 여행길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자, 오늘 여러분 수고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